안녕하십니까. 잠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영웅들에게 찾아온 잠시의 평화.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뒤 한동안 천하는 다시 조용해진 듯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불타던 마을에는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농부들은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를 떠난 사람들은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랜 혼란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한 나라를 병들게 만든 문제는 황건적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조금씩 나라를 무너뜨리는 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기대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황실을 위해 싸웠지만 돌아온 것은 작은 현령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에게는 조금은 초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직은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는 사실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우와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유비 곁을 지키며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원결의의 맹세는 전쟁이 끝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세 사람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라가 자신들을 필요로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조조 역시 전쟁의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의 관리로 임명되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젊은 시절부터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고 신분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지나칠 만큼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아직 천하를 꿈꾸는 군주는 아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송견 역시 강남으로 돌아갔습니다. 황건적 토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그는 많은 병사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훗날 오나라의 기반을 만드는 인물이지만 이 시기의 송견은 아직 지방을 지키는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용맹과 지도력 덕분에 그의 이름은 조금씩 남쪽 지방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훗날 삼국을 이끌어갈 인물들은 잠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천하는 평화를 되찾은 듯 했고 영웅들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고 지방의 관리들도 쉽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곁을 지키던 몇몇 사람들이 조금씩 나라의 권력을 움켜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거느린 장군도 아니었고 백성들의 선택을 받은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상시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던 한나라. 그러나 진짜 폭풍은 궁궐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십상시의 권력 다툼. 황건적의 난이 끝난 뒤에도 한나라의 궁궐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황제 곁에는 그 누구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상시였습니다. 십상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던 환관들 가운데
특히 큰 권력을 가진 10명을 함께 부르는 이름입니다. 황관은 원래 황실의 살림과 궁궐의 일을 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는 자리였기에 자연스럽게 황제의 신임을 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단순히 궁궐을 돌보는 사람을 넘어 나라의 중요한 일까지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에게 보고되는 문서도 대신들이 올리는 의견도 모두 이들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누구를 높은 자리에 올릴 것인지, 누구를 지방으로 내보낼 것인지,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황제에게 전할지까지 십상시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제는 궁궐 깊숙한 곳에서 살아갔고 밖의 세상을 직접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십상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벼슬은 돈으로 사고 팔렸고 능력보다 인맥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은 궁궐 깊숙한 곳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는 세금이 점점 늘어났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연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들은 이 모습을 보며 여러 번 간언했습니다. 황관들의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황제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십상시가 먼저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한 관리들이 멀리 지방으로 쫓겨나거나 벼슬을 잃어버리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황관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들을 몰아내려는 대신들의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다투던 일이 조금씩 권력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머지않아 피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 결과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궁궐 안의 정치 싸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언젠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나라 역시 조금씩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백성들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영웅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궁궐 안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갈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한 사람이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한나라 최고의 무장, 대장군 하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린 황제와 흔들리는 한나라. 시간은 흘러 한나라의 황제였던 영제가 점점 병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가 남긴 것은 안정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황관들의 권력이 더욱 커졌고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189년 영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황제를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황후하 씨가 낳은 장남 유변, 그리고 왕미인이 낳은 차남 유엽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장남인 유변이 황위를 잇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유변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온화했지만 정치를 이끌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반면 유엽은 나이는 더 어렸지만 침착하고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두 황자 가운데 누구를 황제로 세울 것인지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후아 씨의 아들인 유변이 황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소재로 불리는 황제입니다. 하지만 어린 황제가 즉위했다고 해서 나라가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권력 다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황제는 나라를 직접 다스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국정을 대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황태후아 씨는 궁궐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오빠인 하진은 한나라 최고의 무장인 대장군으로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십상시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결국 궁궐 안에는 두 개의 권력이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진 하진, 그리고 황제의 곁을 지키는 십상시. 겉으로는 서로 예를 갖추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하진을 지지했고 어떤 이는 십상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고 조금씩 정치보다 권력 싸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나라를 걱정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하진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며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궁궐 안에서는 황관들이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십상시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하지만 십상시 역시 하진의 생각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태후를 설득하고 궁궐 안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라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궁궐도 그대로였고 황제도 새롭게 즉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질서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아주 얇은 얼음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번만 힘을 주어도 모든 것이 무너질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얼음을 깨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장군 하진. 그는 십상시를 제거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장군 하진의 결심. 어린 황제가 즉위한 뒤 궁궐 안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대장군 하진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큼은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곁에는 여전히 십상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진은 원래 무장 출신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정치적 술수보다는 직접 행동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며 큰 공을 세웠고 그 공으로 대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와 조정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적은 눈앞에 서 있는 군사가 아니라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끊임없이 하진에게 말했습니다. 십상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황관들의 권력을 끊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하진 역시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황태후였습니다. 황태후와 씨는 십상시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쉽게 그들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십상시는 황태후에게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황실을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에 황태후의 마음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진은 여러 차례 십상시를 제거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황태후는 결정을 미루거나 반대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십상시는 그 사이에도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눈치채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 곁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대신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원소도 있었습니다. 젊은 명문가 출신이었던 원소는 환관들의 권력을 오래전부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망설이는 동안 그들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진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십상시를 제거하려면 궁궐 안에서 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황실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진은 하나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궁궐 밖에 군대를 불러 십상시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세가 수도 근처에 집결하면 황태우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전투 없이도 십상시를 물러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여러 장수 가운데 하진이 선택한 사람은 서량의 장수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변방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른 무장이었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따랐고 그의 이름은 이미 여러 지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에게 명을 내려 군사를 이끌고 낙양 근처까지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환관들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곤 합니다.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한 나라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낙양에는 평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궁궐도 그대로였고 황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문 밖에서는 수많은 군사들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서는 십상시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더 이상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부르는 결단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피로 물든 궁궐. 동탁이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한다는 소식은 머지않아 궁궐 안에도 전해졌습니다. 십상시는 곧바로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대장군 하진이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조회에 참석했고 궁인들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조용히 함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진에게 황태우의 이름으로 전갈이 전해졌습니다. 궁으로 들어와 중요한 일을 상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황태우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진은 특별한 의심 없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상시가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진이 궁안 깊숙한 곳에 이르렀을 때 미리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를 습격했습니다. 한나라의 대장군 하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진이 죽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대신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히 원소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군사를 모아 궁궐로 향했습니다. 국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사방에서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십상시를 따르던 사람들은 달아났고 군사들은 궁안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던 환관들은 하나둘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궁궐은 피비린내보다도 극심한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환관 정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상시 가운데 몇 사람은 궁궐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어린 황제와 진료왕 유엽을 데리고 궁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황제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낙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대신들은 서로 다른 곳으로 군사를 보내 황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궁궐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고 조정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낙양을 향해 올라오던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량의 군대를 이끌던 장수 동탁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수도를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기회다.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회였는지 아니면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기회였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탁이 이제 역사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동탁, 낙양에 들어오다. 궁궐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장군 하진은 목숨을 잃었고 십상시는 대부분 몰락했습니다. 어린 황제는 궁을 떠나 행방을 감추었고 조정은 더 이상 나라를 이끌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한나라의 질서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서쪽 변방에서는 한 무장이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지금의 감숙성 일대인 서량지방에서 활동하던 장수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변방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이름을 알렸고 강인한 성격과 뛰어난 무력으로 병사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민족과의 전투 경험이 많아 실전에서는 누구보다 노련한 장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도 능했고 기회가 찾아오면 망설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양에서 벌어진 혼란은 그에게 더없이 큰 기회였습니다. 동탁은 군사를 이끌고 천천히 수도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자신을 막아설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탁은 황제 일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을 빠져나온 어린 황제 유병과 그의 이복 동생 유엽은 소수의 수행원들과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황제는 더 이상 황제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지켜줄 군대도 믿고 의지할 대신도 없었습니다. 동탁은 말에서 내려 황제 앞에 예를 갖추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안전하게 모시겠다며 자신의 군사들로 황제를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탁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황제를 보호하는 사람은 곧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은 나라의 권력에도 가장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동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낙양으로 들어온 동탁은 곧바로 조정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대장군은 죽었고 환관들은 사라졌으며 대신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은 이제 자신뿐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동탁은 더 이상 변방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탁이 어린 황제 유변보다
그의 동생 유엽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유엽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침착했고 말과 행동에도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황제 유변은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탁은 두 형제를 지켜보며 조용히 한 가지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황제는 나라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생각처럼 들렸지만 그 결심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황제를 스스로 끌어내리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려 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진 이후 황제를 강제로 바꾸려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황실보다 자신의 군대가 더 큰 힘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야기, 황제를 바꾼 사나이. 낙양에 들어온 동탁은 겉으로는 황실을 지키는 충신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린 황제를 보호하고 혼란스러운 조정을 정리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많은 대신들도 그를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탁의 진짜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지금의 황제로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황제를 바꾼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황제 유변은 아직 너무 어리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진류왕 유엽은 총명하고 침착하니 새로운 황제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신들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세우는 사람이 황제를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하게 맞선 사람은 사도 정원의 부하였던 오경이 아니라 노식과 같은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황제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나라에는 지켜야 할 법도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동탁의 군사들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당시 조정 대신들 가운데에는 동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은 군사를 거느린 장수였고 동탁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탁에게는 이미 또 다른 계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의 양자인 여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막대한 재물과 명마적토마를 내세워 여포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결국 여포는 정원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정원이 목숨을 잃자 동탁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이제 조정을 막아설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동탁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기 189년 황제 유변은 황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유엽이 새로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의 헌제입니다. 황제는 바뀌었지만 실제로 권력을 쥔 사람은 헌제가 아니었습니다. 동탁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황제는 궁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황제 곁에 선 동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황실은 이제 이름만 남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 뒤 동탁은 스스로 태위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며 조정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대신들은 지방으로 쫓겨나거나 벼슬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낙양을 떠났습니다. 조정은 점점 동탁 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모든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변화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수도를 가득 메우고 궁궐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됩니다. 동탁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세운 사람은 자신이라는 확신, 그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자신감은 그를 점점 더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나라의 정치는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동탁 한 사람을 위한 정치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폭군의 시대가 시작되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 뒤 낙양의 주인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가장 높은 자리에 황제가 앉아 있었지만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동탁의 한마디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이제는 황제보다 동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동탁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내쳤습니다. 벼슬을 빼앗거나 멀리 지방으로 내보냈습니다.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조정은 점점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바른 말을 하기보다 입을 다무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 되었습니다. 동탁은 자신의 군대를 낙양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수도의 성문에도 궁궐 주변에도 무장한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부터인가 낮에도 조용히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말이 들릴까 서로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화려한 궁궐을 원했고 더 많은 재물을 원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늘어났고 지방 관리들은 그 부담을 다시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백성들의 삶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대신들은 조용히 낙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벼슬을 버렸고 누군가는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동탁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편 지방의 영웅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동탁의 권력 장악을 지켜보며 한 나라가 더 큰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원소 역시 낙양을 떠나 동탁에 맞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도 세상이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찾아왔던 평화는 어느새 다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었고 황제도 자신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막을 사람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가장 강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오곤 합니다. 동탁 역시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점점 커져갔고 지방의 제후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 그리고 동탁을 몰아내야 한다는 뜻이 조금씩 하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직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하는 다시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한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건적의 난은 나라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상시는 조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동탁은 그 흔들리는 나라를 자신의 권력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한나라는 아직 이름만은 남아 있었지만 예전의 한나라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황건적의 난 이후부터
동탁이 권력을 장악하기까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천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서로 다른 뜻을 품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잠드는 역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